조비의 죽음과 공명의 출사표. 이듬해 5월 위의 조비는 한 질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다. 아무래도 내 병이 깊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구나. 아버님, 아들아, 부디 너그럽고 덕 있는 임금이 되거라. 경들이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잘 보필해 주구려. 목숨을 바쳐 태자를 모시겠나이다.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아, 아버님, 조비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7년째 되더네 40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제의를 계승한 조에는 연호를 태화로 바꾸고 문무 벼슬아치들의 벼슬을 높이는 등 조정의 면모를 일신했다. 또한 사면령을 내려 민심을 수습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폐하 신이 군사를 이끌고 가 서량 땅을 지키겠습니다. 조소 그대를 제독으로 임명할 테니 서량 땅을 굳건히 지키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조비가 죽자 그 아들 조회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사마의가 서량으로 가서 군사를 지키고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가 서량에서 군사를 키운다면 앞으로 우리 촉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먼저 군사를 일으켜 사마의를 쳐 없애는 게 낫겠다. 승상, 남만을 정벌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게 군사를 내지 않고도 사마의를 없앨 계책이 있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몰려들어 뭘 보고 있지? 비켜요, 비켜. 이럴 수가. 사마의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글이잖아. 어서 폐하께 보고해야겠다.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찢는군. 사마의가 이럴 줄이야. 사마의가 서량으로 간 것은 역모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장 사마의를 불러들여 그 죄를 물으십시오. 맞습니다. 그냥 두면 머지않아 사마의는 반군을 이끌고 들이닥칠 것입니다. 폐하, 사마의는 선제께서 평생을 가장 믿고 의지한 위의 대신입니다. 그런 그가 딴 마음을 먹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누군가의 모략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사마의가 정말로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라면 어찌하오. 정의심스러우시면 어가를 안읍에 대보십시오. 그러면 사마의가 마중을 나올 테니 그때 그의 태도를 봐서 결정하시지요. 알겠소. 일단 조진 대장군의 말에 따르리다. 조예는 어림군 10만을 이끌고 안읍으로 향했다. 폐하께서 이곳으로 오고 계시다고? 이곳의 방비가 든든한지 시찰하러 오시나 보군. 어서 폐하를 마중 나갈 채비를 해라. 그동안 훈련시킨 이 군마를 보면 폐하도 마음을 놓으실 게야. 폐하, 사마의가 10만 군사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놈이 정말로 나를 해치려 했구나. 조유장군, 어서 나가 사마의를 사로잡아 오시오. 예, 폐하. 어림군이다. 다들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라. 아니, 사마의, 내 이놈 선제 은혜를 입은 몸으로 어찌 감히 역모를 꾸몄느냐.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역모를 꾸몄다는 말이요? 아무래도 거짓 소문인 것 같군. 그대가 역모를 꾸몄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그래서 폐하께서 직접 확인하러 오신 것이오. 터무니없는 말이오. 이는 필시 촉이나오가 이간계를 쓴 것이오. 내가 직접 폐하를 뵙고 말씀드리겠소. 폐하, 신이 어찌 감히 역모를 깨하겠습니까? 이는 촉이나 오의 간교한 깨입니다. 제게 한 갈래 군마를 내주신다면 먼저 촉을 쳐부수고 이어서 오를 평정하여 신의 충성된 마음을 밝히겠습니다. 조진 장군 말대로 모반에 관한 소문은 거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마의에게 계속 평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역심을 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긴 사마의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내려보내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일은 그대가 부덕해서 생긴 것이다. 낙향하여 근신하고 있으라. 이곳은 조유 장군에게 맡기겠다. 하하하, 깜짝이야. 누구 웃음이야?
한심한 놈들이 아니냐. 보기 좋게 우리 계략에 넘어갔구나. 승상께서 모처럼 크게 웃으시네. 사마이가 없는 위나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제 중원으로 들어가 천하통일을 이룰 때가 왔구나. 다음 날 공명이 후주에게 한 장의 표문을 올리니 이것이 저 유명한 출사표이다. 20여 년 전 선제께서는 귀한 몸을 굽혀 신을 3번이나 찾으시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감격한 신은 선제를 위해 개나 말처럼 닦고 헤맴을 받아들였나이다. 그러나 창업의 뜻을 반도 이루기 시기 전에 선제께서는 신에게 나라의 큰일을 맡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명을 받은 이래 아침부터 밤까지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은 그 당부를 들어 드리지 못해 선제의 발그심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은 부딘 제주나마 힘을 다해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쳐 없애고 한시를 부흥시키려 합니다. 신이 만약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죄를 다스리시고 선제의 영전에 알리옵소서. 엊그제 남만을 정벌하고 왔는데 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출전한단 말이오. 지금이야말로 역적을 쳐 중원을 되찾을 때입니다. 승상의 뜻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구려. 반드시 대업을 이루고 돌아오겠나이다. 건흥 5년 마침내 공명은 중원을 정벌하기 위해 30만 대병을 일으켰다. 나이 이른에 오히려 공을 세웠네. 승상 조장군 할 말이라도 있으시오? 어째서 이번 출정에 저를 빼셨습니까? 연로한 장군께서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일찍이 세상을 떨쳐 올린 명성에 흠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촉의 기세마저 떨어질까 두렵소. 대장부가 싸움터에서 죽는다면 그보다 더한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선제를 따라 나선 이래 싸움터에서 물러난 적이 없고 적군을 맞아서는 언제나 앞장을 섰습니다. 저를 선봉으로 써주시지 않으면 이 주춧돌에 머리를 짓찍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장군이 기어이 선봉에 서겠다면 반드시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시오. 제가 비록 재주 없으나 조장군을 모시고 가 적을 깨트려 보겠습니다. 조소 조장군과 등지는 5천 군마를 이끌고 먼저 떠나시오. 예. 선봉인 조자룡의 뒤를 이어 공명이 이끄는 분대가 한중을 바라보고 물밀듯이 나아갔다. 선제께서 못 이룬 대업을 이룰 때가 왔다. 한중으로 진격하라. 큰일 났습니다. 폐하 공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한중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뭐라 선봉인 조자룡과 등지는 벌써 우리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누가 나가서 촉병을 물리치겠는가? 물불 안 가리는 조자룡이 선봉에 섰다. 천하의 공명을 상대하다가는 내 목이 달아나고 말 거야. 폐하 신이 나가 촉병을 서부시겠습니다. 오잉 하후무 부마잖아. 하후무. 황충에게 죽은 하우연의 아들로 조조의 사이기도 하다. 작게는 아비의 원수를 갚는 일이고 크게는 나라를 위한 일이니 만번 죽는다 한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 정말 믿음직하구나. 그대를 내 대도독으로 명하노니 어서 나가 적을 무찔러라. 아니 됩니다. 하우무 부마는 아직 출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공명은 깨가 많고 육도 삼략에도 밝습니다. 가볍게 맞설 상대가 아닙니다. 육도 삼략. 고대 중국의 병법서 중 최고봉인 무경칠서 중 육도와 삼략을 가리킨다. 공은 혹시 공명과 한 끈으로 엮인 게 아니오? 아니 그 무슨 가당찮은 말씀입니까? 공은 내가 어리다고 없이 여기는 모양인데 나도 육도 삼략을 익혀 병법은 알 만큼 아오. 만약 내가 이번에 공명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내 맹세코 다시 돌아와 폐하를 뵙지 않겠소. 하우무는 한덕을 선봉장으로 세워 조자룡과 대적하게 했다. 이에 한덕은 내 아들과 8만 강병을 이끌고 나갔다. 이 도둑놈아 어찌 감히 남의 땅을 침범하느냐?
입이 거친 놈이구나. 두 번 다시 그 여를 놀리지 못하게 해주마. 이 늙은 놈아, 한 칼에 내 놈목을 떨어뜨려 주겠다. 형님, 큰형님의 원수 우리가 상대해주마. 한물간 늙은이 극락으로 보내주겠다. 이놈들아 얼마든지 덤벼라. 조장군에게 세 놈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아니 막내야. 조자룡 이놈 아직 멀었구나. 애송아, 활이란 이렇게 쏘는 법이다. 내 형과 아우들을 모두 죽이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일당백이다. 조자룡의 명성은 들었지만 저 정도일 줄이야. 조자룡 장군이 적장 넷을 베었다. 이놈들아 이제야 우리 촉군의 매성을 알겠느냐? 놈들이 겁에 질려있다. 단박에 깨트려버려라. 장군께서는 연세가 7순이신데도 그 용맹함이 젊은 시절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적진 앞에서 적장 넷을 한꺼번에 베신 일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승상께서 나를 늙었다고 하시기에 녹슬지 않았음을 보였을 뿐이네. 이럴 수가. 그토록 용맹한 한덕과 내 아들의 모두 죽었단 말이냐. 조자룡을 당해낼 장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조자룡은 용맹만 있고 깨가 없으니 너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늙은 호랑이를 잡을 방법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내일 도독께서 나가 싸우시되 깨를 써서 그를 유인하십시오. 좌우의 군사들을 매복시킨 뒤 싸우다가 도망치십시오. 매복한 곳까지 유인하기만 하면 조자룡은 죽은 목숨입니다. 옳거니 지금 당장 3만 군사를 복명산에 매복시켜라. 내일 내가 직접 나가 조자룡을 사로잡겠다. 영감탱이 어서 나와라. 어제는 봐준 거였다. 오늘 진짜로 붙어보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오늘은 하오무 니놈의 목을 가져가겠다. 피라미드로 물러서거라. 이럴 때는 도망치는 게 상체 깊죠. 안 되겠다 후퇴다. 싸움 중에 등을 보이다니 그러고도 니놈들이 장수냐? 흐흐 바보 같은 놈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고맙구나. 놈이 걸려들었다. 아차 함정이었구나. 이곳을 니놈 밑자리로 만들어주마. 자 함정이었구나. 좋다. 이놈들 황천객이 되고 싶으면 다 덤벼라. 조자룡이 지쳐있다. 어서 사로잡아라. 여기서 꺾일 수는 없다. 나는 늙었으나 늙음에 지지 않고 이 싸움터에서 죽겠다. 조장군님 힘내십시오. 여기 장포가 왔습니다. 여기 관흥도 왔습니다. 이놈들 조장군님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한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승상께서 장군을 염려하시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보다 어서 하우무를 잡아 공을 세우도록 해라. 이게 뭐야? 저것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네. 어서 달아나십시오. 촉군의 기세가 올라 곧 여기까지 밀고 올 것입니다. 젠장 망했다. 얼빠진 놈들아 서라. 후퇴다. 이렇게 촉의 첫 번째 증언행은 승리로 장식되었다. 공명의 남만정벌. 공명의 남만정벌은 남만항 맥핵을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놓아준 칠종칠금의 고사로 더욱 유명하다. 당시 중국인들과 이민족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남만인들의 문화적 특성과 남만항 맹핵이 촉에 기순한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건흥 3년 공명은 대군을 이끌고 남쪽 오랑캐 즉 남만을 정벌하러 갔다. 이 싸움에서 공명은 남만항 맹핵을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놓아주니 맹핵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칠종칠금의 고사이다. 중국인들은 예부터 주변 민족들을 방위에 따라 남만, 북적, 서융 등이라는 말로 일컬었다. 이 가운데 동이는
우리 민족을 가리킨다. 자신들만이 유일한 문화 민족이며 주변 민족들은 문화의 발전이 뒤떨어진 야만스러운 민족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공명이 정벌한 남만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삼국지에서는 남만 사람들이 지금의 운남성과 기주성 지역에 거주한 소수민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운남성에는 지금도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한다. 그 밖에 삼국지에는 남만 사람들의 독특한 풍속이 전해진다. 풍랑을 일으키는 수시인을 달래기 위해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그것이다. 남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중국인들은 무척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만 격설, 즉 남방 민족들이 말은 떼까치가 떠드는 소리와 같다고 표현한다. 공명은 남만이 평정되자 단 한 명의 관리도 남겨두지 않고 철군했다. 그리고 맹에게게 계속해서 남만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고 토착민을 각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했다. 이 지역은 민족, 언어, 풍습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종주국인 촉의 관리를 파견하는 것보다는 자치를 허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운남성 지역의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는 맹획이 공명을 사로잡았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맹획은 한족과 맞서 싸운 민족의 영웅이기에 그런 전설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맹획이 기순한 뒷이야기는 정사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양 국사에서는 관직을 받아 어사 중승까지 승진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한 한진 춘추에 의하면 맹획은 남만인들뿐만 아니라 한인들한테도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세객이란 무엇인가? 송건을 설득하여 총나라 오나라가 다시 손을 잡게 만든 총나라 사신 등지는 세객의 역할을 한 것이다. 중국에서 전국시대부터 유명한 세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객의 역할은 무엇이며 중국 역사상 유명한 세객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총나라 사신 등지는 송건을 설득하여 오나라와 총나라가 다시 손을 잡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등지를 맞이한 송건은 가마솥에 기름을 부어 끓이고 무사천여명을 세워놓아 등지의 길을 꺾으려 했다. 그러나 등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 송건은 등지의 꿋꿋한 기계와 능란한 말솜씨에 감명을 받은 나머지 총나라에는 등지 같은 인물이 있어 그 주인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라며 촉주를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등지처럼 뛰어난 말솜씨로 자기 또는 소속 집단의 주장을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을 세객이라고 한다. 그 기원은 여러 제후국들이 세력을 다투던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군주에게 나름의 국가 경영 방법을 일러주며 군주의 자문 역할을 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군주를 만나 왕도 정치를 펼 것을 주장한 맹자도 세객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세객을 유세객이라고도 한다. 그런 세객 중에는 군주의 신임을 얻어 모사 혹은 책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훌륭한 말솜씨로 오늘날의 외교관 역할을 하는 세객도 있었다. 등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세객으로는 전국시대의 소진과 장의가 있다. 제, 조, 위, 한, 연, 초, 진 이렇게 7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전국시대에 소진은 진을 제외한 6나라가 연합하여 강력한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합족책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장의는 그들 6나라가 진나라와 화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행책을 주장했다. 6나라는 소진에게 설득당해 합동책을 택했고 소진은 일시에 그들 6나라의 재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군주를 설득해야 하는 세객의 경우 말솜씨도 중요하지만 담력이 무척 세야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즉위하기 직전의 일이다. 한나라 창업 공신 중 한 사람인 한신에게 급습당한 제나라 왕 전하영은 그 분풀이로 유방이 보낸 세객 여기기를 펄펄 끓는 물에
팔팔 끓는 기름에 삶아 죽여버렸다. 손권은 바로 이 일을 흉내내어 등지를 위협하려 했던 것이다. 세객은 이렇듯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다. 드높아라 출사표. 227년 공명은 마침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증언 정벌에 나선다. 이때 후주 유선에게 한 장의 표문을 올리니 이것이 그 유명한 출사표이다. 이 글을 읽고 울지 않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라고 할 만큼 공명의 출사표는 우국 충정이 가득한 표문으로 이름이 높다. 출사표의 사전적인 의미는 출병할 때 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인데 일반적으로 공명의 출사표가 그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그만큼 공명의 출사표는 내용은 물론 명문장으로 이름이 높다. 227년 공명이 올린 출사표는 원문 350자로 그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후주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적은 글이다. 유비에게서 유선을 보필할 것과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뤄줄 것을 당부받은 공명으로서는 아직 어리고 나약하기만 한 후주를 두고 출정하는 것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후주가 선주 유지를 잘 받들어 어지고 덕 있는 임금이 되어 촉한을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듬해 공명은 위나라를 두 번째 공격하면서 다시 한번 출사표를 올리는데 이를 후출사표라고 한다. 후출사표에도 공명의 우국충정과 천하통일의 의지가 담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출사표에 담긴 공명의 심정과 바람들. 공명의 출사표가 많은 사람들이 신금 올리는 이유는 그 길게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선주 유비에 대한 추모의 정과 후주 유선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다. 첫 출사표에서 공명은 삼고초려의 옛일을 회고하며 선주의 당부인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할까봐 아침부터 밤까지 노심초사하는 심경을 표현해 읽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그만큼 선주 유비에 대한 공명의 정은 남달랐던 것이다. 이어서 공명은 만일 자신이 역적을 치고 나라를 되살리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죄를 벌하고 선제의 영전에 알려달라고 한다. 이것은 천하통일을 이루어 한시를 부응시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대목으로 후주에게 선주 유지를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명은 후주에게 선주가 남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쫓아 훌륭한 재앙이 될 것을 간하며 길을 열어 신하들이 간언을 경청할 것과 뜻있는 선비를 등용할 것을 강조한다. 공명은 후한이 기울게 된 이유를 재앙들의 어진 신하를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주목주목 훌륭한 재앙의 길을 아를 만큼 공명은 아직 어리고 모자라는 점이 많은 후주가 염려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명은 선주와 후주에게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먼 길을 떠나려니 눈물이 솟아 더는 말을 잊지 못하겠다는 말로 뜨거운 우국충정을 표현하고 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 공명은 이 나라를 두 번째 공격할 때 올린 출사표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 백성들은 궁핍하고 군사들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어 있으나 움직여 나아가나 수고로움과 물자가 드는 것은 똑같기에 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일찍 적을 공격함만 못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땅의 의지에 적과 긴 싸움을 하려 하시니 이는 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증언을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공명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우리는 유선이 천하를 통일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유선은 다만 현재의 영토를 유지하는 데 만족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후출사표는 공명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선을 나무라는 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명의 판단은 과연 옳았을까? 촉한과 위나라의 국력 차이는 분명하다. 오늘날의 사천성 일대에 머물렀던 촉한에 비하면 위나라는 양자강 이북의 드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강대국이었다. 공명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더 큰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공격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무리하게 위나라를 공격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국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공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위나라에 비해 열세인 현실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대규모의 공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법하다. 전쟁의 상패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일 성공한다면 열세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공명의 마음이 급해졌던 세상을 떠나고 급기야 유비마저도 세상을 떠났다. 그 밖에도 공명의 마음이 급해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관우, 장비 등 촉한의 대표적인 명장들이 세상을 떠나고 급기야 유비마저도 세상을 떠났다. 공명 자신의 나이도 어느덧 50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상태에 안주한다면 앞으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을지 공명으로서는 적잖게 고민이 되었을 법하다. 출사표는 공명이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글이기도 하다. 유비 끝내 천하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다. 천하를 통일하여 기울어가는 한시를 일으키고자 했던 유비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63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한실에 대한 충정으로 반평생을 간사한 무리들과 싸워온 유비의 삶을 돌아보고 그가 만백성의 지지와 사랑을 받던 요인들을 살펴보자. 유비는 영웅치고는 전략이나 용묘술에 약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단연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손꼽힌다. 또한 천하통일을 이루는 대업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큰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왜일까? 그것은 유비의 출신 성분과 무관하지 않다. 유비는 전한의 6대 황제인 경제의 아들 중산 정왕 유승의 후손이다. 하지만 유승의 아들은 무려 120여 명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여러 대를 거치면서 자손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실의 종친으로서 유비의 위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비는 집신과 돗자리를 만들어 팔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지 않은가. 그러나 한실의 종친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비는 기울어가는 한실을 일으키겠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 유비가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현재의 삼촌뻘이라는 점, 즉 황숙이라는 출신, 성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헌제가 조비에게 제의를 찬탈당하고 기한길에 죽음을 당하자 공명을 비롯한 촉의 관리들은 유비가 한실의 종친이라는 점을 들어 유비로 하여금 제위에 오르게 했다. 황제가 된 유비는 한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국호를 촉한이라 했다. 이렇게 한실의 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유비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입장을 촉한 전통론이라고 한다. 소설 삼국지는 기본적으로 촉한 정통론의 입장을 취한다. 유비가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은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인품과 공명정대함에 있다. 유비는 인의에 어긋난 일은 절대로 하려 들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희생시키는 법이 없었다. 이른바 왕도 정치를 행한 것이다. 이것은 촉의 문무관리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백성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백제성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유비는 공명에게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뤄줄 것을 부탁하며 만약 태자 유선이 덕이 모자라면 대신 촉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혈연에 연연하기보다는 가장 합당한 인물에게 후사를 맡긴 것이다. 제 자식에게 제의를 맡기는 여느 황제들과는 다른 면모이다. 오나라 최고 사령관 육손. 유비가 복수의 칼날을 세우고 동호에 들이닥치자 송건의 육손을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육손은 뛰어난 계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때부터 오는 육손의 시대라고 할 만큼 그의 명망은 높았다. 육손이 어떤 인물이기에 그토록 송건의 신임을 받았는지 살펴보자. 육손 그의 본래 이름은 육의이며 대대로 강동 지역에서 살아온 호족 집안 출신이다. 어린 시절 부친을 잃고 친척인 육강 밑에 몸을 의지하다가 육강이 당시 큰 세력을 떨치고 있던 원술과 싸우면서 그에게 가소를 맡겨 오국으로 피난시켰다고 한다. 그 뒤 오국의 관리가 되었는데 자신이 다스리던 지방에 가뭄이 닥치자 관청이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제했고 누에 농사를 장려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 등 일찍부터 지도자의 덕망과 능력을 보였다. 이후 육손은 당시 큰 골칫거리였던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민들 가운데 지연병을 모아
그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항복하는 자를 받아들여 자기 군세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육손의 활약을 주목한 순고는 그에게 형 손책의 딸을 시집 보내고 종종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창의했다고 한다. 221년 촉의 황제가 된 유비가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오를 침공하자 송건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한다. 이때 대신들은 하나같이 육손이 나이 어림을 들어 다른 장수들이 따르지 않을 거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송건은 이 위기를 구할 사람은 육손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전군의 지휘권을 맡긴 것이다. 이 전쟁의 육손은 분노로 싸움을 다그치는 유비와는 달리 오랜 대치 상황으로 촉군을 지치게 만들었다가 화공으로 촉 진영을 일시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유비의 복수전에 간담을 졸이던 송건으로서는 육손에게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으리라. 이때부터 오는 육손의 시대라고 할 만큼 육손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육손의 최후는 불행했다. 뒷날 오의 황제가 된 송건은 장남 손등을 태자로 봉했다. 하지만 손등이 일찍 죽는 바람에 셋째인 손아가 태자가 되었다. 그런데 송건은 적자인 손아보다는 서자인 손패를 더 사랑했다. 그러면서 대신들 사이에서는 손패를 따르는 무리가 생겨났고 후계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보다 못한 육손이 송건에게 태자인 손아를 더 아껴줄 것을 가나자 손패를 따르던 대신들이 육손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 일로 송건에게 심하게 문책을 당한 육손은 분을 삭히지 못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증언으로 부는 바람. 공명의 출사표.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동호로 진격하지만 육손의 계략에 빠져 75만 대군을 모두 잃고 백제성에서 공명에게 유선을 부탁하고 숨진다. 이후 촉의 앞날은 공명이 책임지게 된다. 공명은 먼저 촉의 국경을 자주 침범하는 남만을 평정해 대시를 다진다. 그리고 마침내 출사표를 올리고 증언을 향해 천하통일의 척칼을 뽑는다.